또 이제 여러분 다시 책 읽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172페이지 읽어볼 건데요. 어제 마지막 주제가 뭐였어요? 미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애들을 다 가져갔던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 미래의 나는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을 부분은 우리가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복리로 미래의 나를 더욱 부유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처음에는 씨앗 하나였지만 씨앗 하나에는 떡갈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거. 그래서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제 172페이지로 넘어왔죠? 그러면은 위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세 번째 문단. 대부분의 사람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또 있다. 사람들은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꺼린다. 이제 목표를 세워보라고 하면 대부분 거창한 비전을 세우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 만일 큰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목표는 당연히 좀 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목표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표를 세우긴 하는데 행동을 취할 때는 큰 목표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야 된다고 합니다. 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과학자이자 습관의 디테일의 저자 BJ 포그는 사소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을 만드는지 발견했다.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크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지점까지 가려면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막 그 스노우 이펙트라는 게 뭐야? 눈 굴림 현상이라는 건데 작은 눈땡이 아무리 굴려봐야 작다. 그러나 큰 눈땡이 한꺼번에 촥촥 굴리면은 엄청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큰 눈덩이는 그냥 생기냐고요. 아주 그냥 눈꽃만한 음, 구슬 같은 것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작은 것은 쉽기 때문에 한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변화하게 되면 그게 쭉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 바꾸고 이런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풋내기나 초보자로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걸 꺼린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나는데요.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주식을 좀 하다가 절대 안 하기로 해가지고 아예 귀 닫고 눈 닫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주식 3개 샀었거든요. 3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를 다시 한번 감각을 깨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거 사는 거죠. 작은 거. 그래서 이 작은 거를 시작했을 때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을 가진 것이 이제 나중에는 크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작은 투자로 뭐가 있는지 이야기 나오네요. 무엇이 됐든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를 하래요. 11달러 주고 책을 사래요. 여러분 책 사는데 아깝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책 한 권은 뭐 실제로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책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책은 아까워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책을 샀어요. 이런 책을 샀어요. 책에서 책을 안내받은 거죠. 자, 성공자의 습관을 따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누가 책을 사놓고 쌓아놓기만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좀 읽으셔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체육관에서 30분 몸 단련을 하래요. 제가 30분 7,000보 걷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 되는데 벌써 체지방 1%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씩 운동하는 게 다르네.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복리 효과를 내고 싶은 모든 영역에서 일단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께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 2015년이라고 하면은 뭐 10년 정도 전이에요. 그래서 박사과정 첫 해에 이 저자는 전문 작가가 되는 길에 뛰어들었대요. 한 10년 정도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벌써 쓴 사람이 됐네요. 이게 오래 쓴 책이 아니니까 훨씬 더 빨리 성공을 한 거죠. 책을 출판하려면 독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알았대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존 모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198달러짜리 온라인 강좌도 찾았대요. 그 이런 비싼 투자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강좌를 구매했대요. 198달러라고 하면 25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저자가 그런 투자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내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제목을 전하는 방법과 구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배우는 일이 자신에 대한 첫 투자인 거죠. 그래서 서커라든지 이런 부분, 돈을 주고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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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비싼 온라인 강좌인데 이런 비싼 강좌를 해야 되나? 하지만 이제 했다는 거죠. 온라인 강좌가 아니었나? 딴 거랑 헷갈렸나? 어쨌든 강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는 정신 나간 일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이 강좌에 돈, 시간, 노력을 투자한 결과 글쓰기에 전념하게 됐대요. 전념하는 방법을 알려줬나 봐요. 그리고 자신감 얻었고, 능력도 생겼고, 그리고 처음 몇 달 만에 50개의 글을 썼대요. 그리고 조금 조금 지나가지고 2천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대요. 결국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작은 투자가 더 큰 투자로 이어진다. 그리고 투자를 할수록 그런 투자가 더 높은 복리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작은 스노우 이펙트, 눈굴림보다 점점점 큰 눈굴림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투자하면 전념하게 되고, 전념하며 결과를 얻는 거죠. 투자야말로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더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더 큰 비전에 전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체성도 동시에 변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투자를 많이 할수록 정체성이 변하는 거죠. 자, 산업미 조직심리학 박사과정을 밟는 동안 나는 초보 사업가와 성공한 사업가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를 했대요. 이 초보 막 시작한 사람과 성공한 사업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 그러면은 초보 사업가에서 전념하는 사업가로 궤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을까? 아니면 과거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그 지점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이런 질문들을 했대요. 그랬더니 연구 결과 뭐가 있었냐면은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었음을 증명했대요. 성공한 사업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 다시 안 하는 것이 안 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보 사업가조차도 미래 어느 시점에 자신이 그 지점을 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조사 결과, 연구 결과 그랬다는 거예요. 자, 175페이지 그게 뭐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뭐지? 그거는 뭐냐면 사업가가 되겠다는 목표에 100% 전념하는 순간 나타났대요.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전환이었고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대개 어디서 나타났대요? 사업에 재정적인 투자를 할 때 시작됐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을 세게 박으면은 정체성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가 약간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큰 돈을 세게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대충 이렇게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작은 실패밖에 아니니까 실패를 할 확률이 없는데 사람들은 큰 기회를 잘 못 보는 것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강사님 이런 얘기했죠. 내가 네트워크 시작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제품 구매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1억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바뀌겠는가 내가. 그죠? 예를 들어 주식에 1억만 넣었으면 여러분 밤에 잠이 옵니까? 미국 시장 막 아우 하루 종일 막 아우 전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다 주는 비즈니스인데 정체성의 대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념하게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런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밑에 예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저자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말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사례는 고등학교 사업가 이야기래요. 그 고등학생 사업가. 그는 친구와 함께 신발 유통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 1만 달러. 1,000만 원이래요. 많이 모았네. 예,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했대요. 그래서 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웠대요. 그리고 화물트럭이 그의 집에 산더미 같은 신발을 내려놓자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천만 원을 썼고 천만 원치 신발이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정체성이 즉시 바뀌었고 사업가로 성공하겠다는 목표에 집중했고 이렇게 말했대요. 맞아요. 우리는 모든 돈을 신발에 쏟아 부었어요. 성공이나 실패냐 둘 중에 하나였죠.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신발을 팔아야 했어요. 신발을 그냥 치워버리고 돈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 순간,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이렇게. 그 이후 우리가 정말 물건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실제로 사업이 시작했고, 투자했고, 이제는 그 사업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을 대하는 나의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는 투자함으로 전념하게 돼. 전념 동그라미. 투자 동그라미, 전념 동그라미. 그다음 정체성 동그라미. 투자하니까 전념하게 됐고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내가 나를 달라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다 나를 확 집어 던진 거죠. 그 순간부터 훨씬 더 적극적이고 대담한 행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투자하기 전에는 사업적 성공에 100% 전념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전에 관심도 있었지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투자를 한 다음부터는 하나의 목표에 온전히 전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비전을 크게 세우는 방법이다. 큰 비전을 세울 때 정체성과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미래의 나에 대해서 좀 크게 그림을 그리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봐봐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된다. 뺏기지 마세요. 다리를 양쪽으로 찢었다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양다리를 찢게 됐을 때 도저히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에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아예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투자를 한 행위가 전념하게 되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투자가 뭐죠? 열심히 먹겠다. 건강해지겠다. 살을 빼겠다. 예뻐지겠다. 9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나는 젊게 살겠다. 이게 이제 투자예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투자 치고는 참 쉽죠. 나한테 유리한 것만 들어가니까요.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전념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욱 비전이 커진다. 시간, 돈, 재능을 투자해라. 그리고 현재 잠재력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투자다.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장벽이 있거든요. 누구나. 나만의 깰 수 없는 그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투자예요. 가장 크게 시간의 투자도요. 내 장벽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품에 대한 투자, 뭐 재능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야에 내가 재능을 막 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심오한 행위는 잠재의식에 당신이 현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덜컥 겁이 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 내 뇌나 잠재의식이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너는 이 일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너는 정말 지금의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가 된 거야. 아마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데이비드 호킨스는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갖게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고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시크릿 같은 데서도 얘기 나온 건데요. 계속 구하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그 바라는 상태를 우주가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바라게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궁핍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라고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이미 받았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지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이 의미가 뭐겠어요? 구하고 미래에 나는 이미 받았는데 그 미래의 나가 지금의 나다라고 믿으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가 어떤 투자를 확 제대로 하게 됐을 때 잠재의 무의식이 나는 마땅히 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해버렸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면서 더욱더 현재 하는 행동이 어렵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미래나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내가 피리 부는 사람이다.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투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서 오늘의 방만을, 오늘의 방종을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하셔서 내 노후나 조금 더 힘이 없을 때 받으셔야죠. 그래서 노년 빈곤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얘기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네. 자, 피리 부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한다. 지금 투자를 시작해라. 그 다음 투자를 점점 크게 늘려라. 미래의 내가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엇이든 규칙적인 행동을 전해서 계속 꾸준히 쌓아가게 되면 엄청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니까요. 근데 받은 줄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줄로 믿었던 그 미래가 생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런 것들은 이 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성공책에서 다 이미 얘기하죠. 제가 예전에 39살에 그 약국 투자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약국이 지어졌으면 하고 바래가지고 그때 매일매일 생생하게 꿈꾸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명상 같은 걸 하면서 약국에 이름도 써놓고요. 약국에 표면도 다 해놓고 약국 앞에 사람들이 축하하는 꽃을 몇 개 갖다 놨어. 그거를 늘 상상했었어요. 그게 될 거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그 매일매일 상상하는 과정에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화분을 물을 주고 있는 내가 약국을 쳐다보면서 물을 주고 있는 걸 딱 쳐다보니까 이거 내가 꿈에 꾸던 그 장면이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사진도 찍어놔가지고 강의할 때 막 보여드렸는데 그게 제가 계속 꿈꾸던 그거예요. 그거를 내내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라는 대가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반드시 지어져야 되니까 제가 그때 시공사 만나고 시행사 만나고 사장단 만나고 거기에서 막 그 유치권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마구 만나는 용기를 막 발휘했던 거죠. 그게 선명하니까. 그 선명한 미래를 보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겁없이 막 할 수 있었던 게 선명하게 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퓨처 셀프라는 개념이 이 저자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거를 분명하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된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쓰면은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전에 역도 선수 누구죠? 이름 기억 안 나요. 여자 선수인데 어마하게 무거운 거를 확 드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었는데 그 선수가 역도를 드는 걸 매번 앉아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들고 하나, 둘, 셋, 탁 내려놓는 것까지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리고 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들지 못했던 무게까지 드는 걸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겁니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저자는 또 누군가 한 명을 등장시켰습니다. 179페이지에. 14살 된 아들 칼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조금 뭐 대충 읽어드릴게요. 테니스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레슨을 받고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 졌대요. 연습도 엄청나게 하고 상대보다 기술이 많았는데 결과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코치가 아들한테 넌 잠재력이 있어. 너 대학으로 테니스로 대학 가고 싶니?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카데미에서 UTR이라는 이게 뭐 유니버설 테니스 랭킹이라니까 테니스 순위 그 거기에서 3점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UTR은 최하위 0점에서 16.5점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UTR 제도를 알게 된 다음부터 점수를 목표를 했다는 거죠. 점수 목표를 하고 나니까 두 달 후 갈렙은 1.4에서 2.8로 점수를 올려놓았대요. 근데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9점이 돼야 되고 아카데미를 등록하려면 3점이 돼야 되니까 다음 목표는 3점으로 명확히 세웠다는 거죠. 단계별로. 내가 저기 가려면 16.5점인데 9점이 돼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 9점이라는 대학을 가기 전에 아카데미는 3점이라고 하니까 자기 맨 처음에 1.4점에서 2.8점으로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선명하게 점수를
숫자를 탁, 탁, 탁 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측정을 한 다음부터는 9번의 시합에서 연속으로 이겼대요. 왜냐면 3점이 넘어야 되니까. 랭킹 순위를 달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수치로 명확히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갈렙은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대요. 하나하나가 UTR 점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매 시합 하나하나가 UTR 점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이기면 그만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겨야 될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단계마다 이루어질 목표가 드러났고 연습에 더 매진하고 시합에도 전략적으로 임하겠다는 동기를 가진 거죠. 음. 그 전에는 이렇게 미래 모습에 이렇게 잘 연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 갈 점수를 알고 나니까 그 점수를 얻어서 하겠다는 미래 나와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결국 미래 나로 나가갈 수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합에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측정할수록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딱 있으면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로는 역산 스케줄링 있죠. 내가 1년 후에 뭐가 되겠다라고 탁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린 다음에 그럼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될지를 거꾸로 탁탁탁 수치화해서 계산하게 되면 오늘 뭘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오늘 뭘 해야 될지가 꾀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쓰면서 내 삶이 작은 삶이 바뀌면서 결국 목표에 이른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 아들도 마찬가지로 목표 수치. 그러면 중간에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수치를 딱딱딱딱 정하면서 결국 시합에서 계속 졌던 아들이 시합에서 계속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명확한 목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밑에 나옵니다. 예로 또 나와요. 자, 책이나 영화를 보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그 본 적 있죠? 영화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현상을 테스트했대요. 명확한 방향이 없을 때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방황하는가?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외창한 숲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걸어가라는 간단한 지시를 했어요. 그 숲에는 실험 참가들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향 감각과 똑바로 걸을 수 있는 능력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앞으로 쫙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가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도 질문을 받은 몇몇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선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대요. 그렇지만 GPS 분석을 하니까 그들은 지름 20터 이내에서 원을 그리며 걸었대요. 아, 신기하죠? 실험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한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네, 제가 설명하기보다 그냥 책을 읽을게요. 그 밑에 줄 보면은요. 원을 그리는 게 왜일까라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왜 그렇게 원을 걸을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길어서 그럴 거래요. 근데 똑같은 사람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은 왼쪽으로 돌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더래요.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연구자들이 설명대로 어느 쪽이 직선인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연구자들은 어디가 직선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직선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원을 그리며 방황한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죠? 어딘지 모르니까. 아, 그래서 우리 천문학 발전한 거 아니에요? 사막이나 숲에서는 어떻게 내 목적지로 갈 거야? 그죠? 안 변하는 북극성 찾아보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자리 안 거 아닙니까?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목표를 둬야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요. 뭐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 맨날 갈질자로 왔다 갔다 하고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살아봤자 제자리 걸음이니까 인생 80년을 살아도 제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다수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책들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그게 또 2대 8의 법칙이 속하는 겁니다. 세상 나온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가 자기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알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 인생도 그렇다.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이룬 과정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원을 그리며 방황하게 될 거다. 미래의 나를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리며 측정 가능할수록 미래의 내가 되어지기 쉽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케이트 선수 유토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이 유토도 측정 가능한 단계를 밟아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래요. 이 사람이 이제 요것도 대충대충 읽겠습니다. 11살 때 스케이트보드 처음 시작했고요. 14살 때 정상급 선수가 됐고, 15살 때 미국 대회 출전했고요. 17살 때는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그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가족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 번 출전했지만 우승 근처에도 못 갔대요. 유토는 성적이 왜 지지부진한지 생각했고, 자신 기술이 미국 선수와 차이가 없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183페이지 위에 쭉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기술이 없었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과 일관성을 다른 선수가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도 만들어야 되고, 시합에서 누구도 선보이지 않는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파블로 피카소 얘기도 한번 인용이 됩니다. 피카소 아시죠? 그 그림 그린 사람. 이렇게 말했대요. 프로처럼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예술가처럼 그것을 깨부술 수 있다. 프로처럼, 전문가처럼 배우지만 예술가처럼 하라는 건 뭐예요? 프로처럼 배우지만 나만의 정체성을 가진 영역을 가지면 깨부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유토가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전 분야에 다 통하는 얘기 같아요. 그 피카소 이야기도.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매일 연습하는 게 엄청 도움이 됐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에 대한 비전을 초등학교 때 적었는데 그걸 계속 해상했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려면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 않아요? 스케이트 그 한 게 아니라 막 예술 발레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그녀만의 엄청난 장인적 기술을 만들었죠. 이제 이 선수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많은 시간 훈련 투자했고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탁월한 기술을 연마했대요. 그러면서 그의 기술은 세련되고 치밀하고 매끄럽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극도의 집중력을 쏟아부으며 연습했고 그는 우승하기 시작했고 무명의 스케이트보드 선수에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대요. 평범한 기술을 쓰던 뉴턴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냈대요. 그리고 2019년 금메달을 땄고요. 세계 2위의 스케이트보드가 됐고 20년에는 도쿄 올림픽으로 초점을 맞췄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계속했고 21년 7월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아주 그 옆에 있는 1위의 선수를 능가하는 경기를 펼쳤고 활주로에서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그의 기술은 다른 선수들보다 10년은 앞선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우승했고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영웅이 됐대요. 2011년에. 그러니까 2010년서부터 11년 동안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갈고 닦고 매번 다음 측량을 위해서 연습했고 정말 미래의 비전을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연습했더니 그 선명하게 자기 그림을 그렸더니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어땠다고 평범 그 자체인 선수였다라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나를 선명하게 그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쭉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유토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었다. 미래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상상하며 장인 정신 동그라미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최고 선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세 번째 줄, 그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계획했다. 전념했죠. 자, 그 밑에 줄, 미래의 나에 대한 네 번째 진실은 미래의 나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 그 모습을 이룰 능력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목표와 이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과정은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두 가지 주제는 뭐예요? 미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요구하는 미래 내가 있고 반드시 그와 만난다. 그 다음에 그 미래는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그릴수록 나의 성공을 끌어당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어떤 선물을 줄지, 여러분들이 뭐 부채 덩어리를 만들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꿈에도 그랬던 삶을 살지는 오늘의 내가 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의 작은 습관을 변화를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그걸 해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중 어느 하루 때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좋을지 제발 선명하게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면 정말 그 조그마한 종이에 기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다니는 수첩에, 아니, 지갑에라도 넣어보세요. 제가 2006년이군요. 2006년 어느 날 이런 류의 책을 읽었나 봅니다. 2006년 어느 날 이런 책을 읽었고, 하버드 대학교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기록해 놓는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딱 보고 그 글을 읽자마자 제가 꿈꾸고 있는 꿈을 몇 가지를 딱 이렇게 적었고, 그거를 그러니까 찢어질까 봐 스카치 테이프로 앞뒤 코팅을 했어요. 그 옛날에는 뭐 코팅 장치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앞뒤로 탁 했고, BBD 드림 이즈 컴 트루, 선명한 꿈은 이루어진다. 아, 꿈꾸는 다락방에서 읽은 내용이군요. 그 아무튼 그거를 읽고 탁 만들어 놓고 이제 지갑에 딱 꽂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이걸 읽고 한 사람 당신 성공한다는 거예요. 거의 하지 않았을 걸?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헉, 나 했는데 나 성공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적었던 그 스카치 테이프에 있었던 그 글은 아직도 제 지갑에 있고요. 거기 있는 건 다 이루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런 것들을 적어 남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5년 후, 혹 10년 후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적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말은 있으나 그걸 행위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믿음 헛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꿈을 기재해보는 하루가, 써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